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 질문은 이거죠. 이게 자주 켜지는 것이다. 그럼 이 전구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걸 마음 먹는다고 켜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기능이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켜지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자원에 관심을 갖고 쫓아가도록. 자, 그럼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이겠죠. 내가 이걸 키기 위해서는 의지가 아니라 얘가 찾고 있는 자원이 뭘까? 2024년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가 수십만 년 동안 이거 없으면 죽었어. 이런 자원을 아직도 이 뇌는 볼 때마다 흥분을 하고 쫓아가려고 그래요. 켜지면서. 그 자원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음식이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은 거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애는 먹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즐겁다고 한다. 이게 아주 되게 좋은 일 같지만 큰일 나요. 먹는 것만큼 즐거움을 주는 것이 거의 없어야지 모든 거를 제치고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쿠팡에서 음식 시켜 먹던 게 아니라 옛날에 고기 한 점을 먹으려면 토끼를 3박 4일 쫓아가야 돼요. 그 귀찮은 일을 왜 하죠? 왜 하냐? 지난번에 토끼 고기를 먹었는데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굴에 누워 있다 보니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그 쾌감이 다시 생각나. 그래서 그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토끼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쾌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쾌감이 제대로 안 켜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지금 없어요. 우리는 약간 징그러운 식탐이 있는 우리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렇고 뭘 먹어도 쾌감이 없다 이런 멋진 분들은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 불가분의 관계인데,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얘기하려고 오늘 지금 40분 떠들었어요. 인간에게 아주 독특한 또 하나의 절대적 자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약간 배경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금 지구의 만물의 영장처럼 탁 우뚝 서가지고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엄청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 중간 정도 위치했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뭐 힘이 유별나게 센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중간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있던 애들이 아주 짧은 시기에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구동성 세계 석학들이 내놓는 답은 똑같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유레카가 왔어요. 그 유레카는 뭐냐? 인간이 이런 걸 깨달은 것이죠. 나 혼자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랑 우리가 힘을 합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겠다. 내가 혼자 맘모스를 못 잡지만 우리 10명이서 뜻을 합치면 잡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고기를 나누자. 이거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내가 혼자 있으면 사자가 있으면 맨날 도망다녀야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20명이서 같이 자자. 망을 보고 사자가 오면 같이 돌을 던져.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뭐죠? 서로를 도구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은 슈퍼맨이 됐어요. 자, 좋은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자, 타인을 이용해서 뭐 이용이란 말이 꼭 나쁜 말이 아니라 현명하게 이용해서 막강한 힘을 얻은 인간이 다시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로 추락하는 상황은 그럼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없을 때죠. 그게 언제일까요? 사회적 배척이에요. 왕따. 인간이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내가 왕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구나. 이거는 거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과장인 것 같지만 실제로 혼자인 호모사피엔스는 거의 다 죽었어요. 인간은 한 20-30명 되는 무리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나쁜 짓을 거짓말을 하고 쫓겨나. 너 아웃. 그러면 첫 번째 사자 먹이가 되거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외톨이들은 짝짓기를 해서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상대를 정글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톨이들의 유전자는 다 아프리카에 좀 묻혀 있거든요.
혼자 되면 죽는다. 이게 되게 과장인 것 같지만 그렇게 큰 과장은 아니에요. 이 박쥐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이 박쥐들은 파푸아 뉴기니 같은 데서 사는 그 별명이 흡혈박쥐예요. 왜 흡혈박쥐겠어요? 보세요. 이 이를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저녁이 되면 이 애미들이 사냥을 나갑니다. 저도 TV에서 봤는데 좀 무서워요. 나가서 돼지나 뭐 물소 이런 애들을 닦아가지고 피를 드라큘라예요. 피를 뽑아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동굴에서 배고픈 자식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피를 받아 먹어요. 문제가 뭐냐? 이 애미가 매일 밤 사냥에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갔는데 엄마가 사냥을 못했어 그날. 돌아왔더니 애들은 피를 달라고 난리를 쳐. 이런 날 이 애미들이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냥을 못했어. 애들은 피를 달라 그래. 어떻게 할까요? 자기 피를 준다. 그거는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뭘 하냐? 놀랍게도 그런 날 옆집에 가서 피를 빌려요. 옆집에 가서 순이 엄마 오늘 피 좀 빌려줘. 순이 엄마가 와서 우리 애들을 먹여요. 그리고 내가 피가 많은 날 가서 갚아요. 그런데 이 생물학자들이 얘네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놀랍게도 얘네가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피를 빌렸는지를 기억해서 컴퓨터같이 그대로 갚아요. 그래서 야생에서 친구는 카톡 상대가 아니라 비상식량 장치예요. 실제로 이 박쥐들도 친구가 많은 박쥐와 없는 박쥐의 평균 수명차는 3년 이상 차이가 나요. 즉 친구는 생사를 가르는 자원이었어요. 자, 요지는 이게 박쥐만의 얘기일까요? 아니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겠죠. 우리가 되게 이런 팬시한 세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 그 큰 대표적인 신문사죠. 나왔던 큰 기사 중에 그 당시 미국 과학 최첨단국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인을 죽게 만드는 사망 요인 1위는 무엇인가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뭘까요? 그거는 박쥐랑 거의 똑같아요. Social isolation, 사회적 고립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가 싶죠? 의학적인 요인은 1위는 암이에요. 2위 심장병 이런데 자 통계를 다시 돌려서 전체 인구에서 누가 심장병에 많이 걸릴까요? 암이든 심장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암에 걸렸을 때 누가 회복을 하고 못할까요? 혼자 사는 분들이 회복 가능성이 더 낮고 누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혼자 사는 분들. 그래서 통계를 다시 돌리면 단일 요인으로서는 가장 총체적인 사망 예측 변이는 박쥐나 인간이나 뭐예요? 사회적 고립이에요. 그래서 이 뇌는 늘 우리가 매일 그 말을 하면서 점심때마다 그 말을 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 뇌리에 박힌 제일 큰 공포는 타인과의 관계예요. 내가 아웃되지 않는가? 내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존을 가르는 자원이에요. 그만큼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또 나타내는 비슷한 하나의 예시가 하나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미국 뉴욕의 그 거대한 도시 대도시 뉴욕에서 살고 있었던 30대 후반에 제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싱글남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가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그 삭막한 뉴욕에서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갖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기야 이런 전단지에다가 저런 허접한 얘기를 써가지고 전봇대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오가에다 몇 장을 붙였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나랑 무슨 얘기를 해도 좋으니 나한테 전화 좀 해줘라. 외로운 제프. 눈물 나죠? 이걸 붙이고 다녔는데 놀랍게도 저걸 몇 장 붙였는데 결국에는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뉴욕에서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그리고 약 30개국에서 관광객들 나중에 전화를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발신 기록에 한국에서 전화한 분도 계세요.
이 많은 분들이 제프에게 전화해서 제프랑 무슨 얘기 할까요? 주식 얘기? 똑같은 얘기 하더라. 나도 외로워. 이 인간의 뇌가 이거 없으면 안 돼. 절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명품 가방 저딴 거 너 갖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없으면 죽어. 음식. 근데 이 문제는 과학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해결해 줬어요. 또 하나의 문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구는 뭐라고요? 생존 필수품을 찾는 탐지기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쾌감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켜지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아까 얘기랑 껴 맞춰 볼까요? 처음에는 학자들도 의아해했지만 행복과 관련된 게 참 깊이 관련된 게 외향성이더라. 왜 그럴까? 이 이야기랑 껴 맞추면 완전히 말이 되죠. 외향적인 친구들은 이 전구가 찾고 있는 자극인 사람을 일상에서 많이 깔아놓고 살아요. 걸어다니면서 계속 부닥치면 켜지는 확률이 높은 것.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실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심지어 생존을 위협하는 큰 어떤 위협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방지 장치 중에 하나가 우리 뇌는 고통을 느끼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거는 사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 축복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병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20세 이상을 더 살지 못해요. 고통은 뭐죠? 위험이 문제가 있으니 어떤 빨리 문제 처치, 뭐 해결을 해라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통의 종류 우선 신체적 고통은 우리가 발을 다치면 발이 아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발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벽돌이 떨어져서 제 발을 꽝 찌면 아파.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고통이란 경험을 만들어내는 부위도 발이 아니라 뇌예요. 이 전두엽의 앞부분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경험을 켜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다치던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뭘 합니까? 진통제를 사 먹잖아요. 그 효력이 있는 이유는 저 진통제의 약성분이 제 다친 발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신호를 키는 저희 뇌에 가서 뇌를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 좀 안 아프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흥미로운 질문은 심리학자들이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오케이, 몸이 다치면 신체가 반응을 해. 그런데 인간에게 진짜 큰 고통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 헤어졌거나 극단적으로 누가 죽었거나 뭐 배신을 당하거나 이 고통이 정말로 발 다친 것보다 훨씬 아픈데 질문이 뭐냐면 그런 사회적인 고통, 애인이랑 헤어지고 이럴 때도 몸이 실제로 어디선가 반응을 하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흥미롭게도 사회적인 고통, 엄마랑 싸우고 애인이랑 헤어지고 해도 진짜로 아까 발을 다쳤을 때 울리던 똑같은 부위가 다시 반응을 해요. 흥미로운 거죠. 뇌의 입장에서는 네가 발을 다치든지 친구랑 싸웠든지 나는 그 디테일은 관심 없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응용 문제. 자, 발을 다치면 여기가 울려요. 어떻게 해요? 진통제를 사 먹으면 토닥토닥해서 덜 아파. 근데 요새 봤더니 사람이랑 싸우고 애인이랑 싸우고 헤어져도 어디가 또 아파요? 여기가 똑같은 데가 아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인이랑 헤어지는 날 밤에 뭘 먹습니까? 깡소주를 마셔요. 자,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날 차분히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며칠씩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게 진짜 연구예요. 추적을 해보면 놀랍게도 그 고통도 유의미하게 타이레놀이 줄여요. 제가 오늘 청주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도 큰 인연인데 오늘 뵈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생활의 지혜는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진통제 드시고 여하튼 간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행복 그러면 우리 되게 뜬구름 잡는 되게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창한 이런 용같이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별게 아니라 약간 내가 느끼는 즐거움,
이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험이 아주 절대적이다. 혹시 이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오늘 내일부터 무작정 사람을 만나는 것이냐? No. 왜냐하면 인간에게 제일 큰 즐거움과 보상을 주는 자극도 사람이지만 인간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자극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질의 사회적 경험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약간 조금 속과가면서 만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접하잖아요. 행복한 사회, 뭐 행복한 국가, 덜 행복한 국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을 떼어내면 나머지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행복한 국가는 잘 사는 국가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은 더 이상 설명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 부가 아니라 잘 사는 국가는 사회적 부가 높아요. 사회적 부가 높다는 건 뭐냐면 내 가족 이런 걸 넘어서 내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전철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약간 아군이야. 이런 막연한 느낌을 갖는 사회. 내가 넘어지면 도와주시겠지. 저분이 넘어지면 나도 도와줄 거야. 이런 사회가 뭐죠? 양질의 사회적 경험이 지금 있는 사회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암묵적으로 우리 가족은 빼고 암묵적으로 내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다 나의 경쟁자고 나의 적군이고 내가 잘못하면 사진 찍어서 신고할 거고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누굴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회적 부가 실제적인 통계를 보면 OECD 국가에서도 한국이 거의 제일 낮아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어요. 이것과 대조적인 모습 우리 하나 볼까요? 스칸디나비아가 해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우리가 들어봤는데 뭐 다 해피하겠어요? 거기서도 언해피한 사람도 있고 언해피한 날도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약간 평균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 제가 보면은 저도 몇 년 전에 이 덴마크에 가서 이런 장면을 길거리에서 봤어요. 이게 시내예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이게 뭔가 했더니 뭡니까? 유모차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시내에 시청 앞에 유모차들이 쫙 파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런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뭐죠? 저 정신 빠진 엄마 아빠 어디 갔니? 애들 방치해 놓고 그죠? 이 정신 빠진 엄마 아빠들을 이 안에 실제로 우유병을 빨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어디 갔을 거예요? 이 정신 빠진 엄마들은 이 카페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어요.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카페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이 정신 빠진 사람들 어디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상에서 마주치는 평균적인 어떤 평균값의 사회적 신뢰도 이런 것이 지금 어쩌면 양극에 있는 두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지는 이것을 좁히는 게 우리의 전반적인 이제 숙제고 고민할 것이지 내가 더 잘 살고 이제 고속도로를 더 만들고 이런 것이 행복을 갖다 주는 사회는 지났는데 왜 그러냐? 호모사피엔스의 행복감은 의외로 간단해요. 구할이 소셜한 것에서 느껴져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만남의 누적들이 그 사회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대요. 가령 내가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문을 잡아주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면 서로 잡아주면서 먼저 가시라고 뭐 30초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는데 양보는 그냥 저 상대방이 막 10명이서 내가 문 놓을까 막 뛰어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루에 4번, 일주일, 몇 년씩 계속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하면 그거는 상당히 행복에 누적적인 데미지를 줘요. 이게 우리가 약간 조금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만큼 사회적인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일상의 어떤 장면으로 압축을 한다면 이게 행복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어떤 장면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 장면이 나오겠죠. 좋은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걸 자주 하면 뭐 그게 뭐 해피하고 언해피한 사람은 저는 큰 평수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걸 얼마나 자주 한 번 1년에 한 번 대잔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빈도 있게 자주 하느냐 없느냐가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밥 먹기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피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시댁 식구들 이런 사람들 이런 직장 상사들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농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이유는 사람을 많이 하는 게 되게 된 줄 알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도 하나 하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그거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파김치가 되는 어떤 지름길이고 선별적으로 인생의 짧은 시간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좀 바빠요. 그래가지고 좀 속가서 어쨌든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렇다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연히 행복을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수만 편의 논문이 있지만 압축해서 엑기스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사회적 경험이 키예요. 최근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또 이 얘기를 다시 봐도 그 벤 다이아그램에 겹치는 부분은 호모사피엔스에게 있어서는 양질의 사회적인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